자, 우리 이제 책 24페이지 재고자산 나갈 건데, 재고자산, 우리가 이전까지는 당좌자산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배운 건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유동자산에서는 당좌자산 한 문제, 재고자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의 내용 중에 한 문제는 나올 것이고, 앞으로 배울 이 재고자산은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가 되니 별표 5개 정도는 치셔야 되세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고자산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보실 때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이 부분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이란 우선 밑줄.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제작한 물건들 등을 일컬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또는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등이 있다라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핸드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핸드폰. 내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야. 그럼 이 핸드폰은 생산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드폰은 1번에 속할 것이고,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핸드폰 판매를 위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2번 중에 해당이 될 것이고, 핸드폰 제작에 투입되는 뭐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은 원재료에 속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핸드폰이지만 핸드폰 안에 제품도 있지만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같이 배워보자라고 할 거고, 재고 자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두 가지예요. 취득원가 얼마로 할지, 수량 어떻게 판단을 할지, 수량 파악을 어떻게 할지 배우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100원이 들었어. 그런데 얘 구매하면서 운반비가 10원 들고 얘 취득하면서 세금 5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 구입하는데 순전한 매입가액 100원만 재고자산의 가격으로 볼지, 이 부대비용 취득과 관련하여 들어간 부대비용도 이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서 이 재고자산의 가격을 100원으로 할지 115원으로 할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핸드폰으로 보시면, 핸드폰으로 내용을 한번 보시자.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대리점이라고 하면 핸드폰은 상품이 되겠죠. 판매를 위해 구입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이라고 가정을 한다. if 삼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핸드폰은 판매를 위해 제조한 생산품이니까 제품으로 구분을 하겠다. 계정 과목 어떻게 쓸지 보자라는 거예요. 같은 핸드폰이지만. 자, 제공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정만 붙이면 우리 이거 이제 다 완성돼서 팔 수가 있어. 아직 액정만 안 붙인 상태야. 제조를 위하여 가공 중에 제공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공품으로 구분을 할 테고. 자, 반제품은 뭐냐? 우리 초콜릿 동그란 거 아세요? 여기에 땅콩 묻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땅콩을 묻혀서 다 완제품으로 팔 수도 있지만 땅콩 없이도 그냥 단순한 초콜릿으로만 팔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공 중 현재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것, 온전한 초콜릿으로도 현재 판매가 가능하니까 얘는 반제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원재료는 제품을 위해,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뭐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요새는 안테나가 없죠. 액정 또는 칩, 나사 같은 것들,
원재료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장품은 넘어가고 미착품은 뭐냐?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어. 근데 아직 배송 중에 있는 거야. 좀 설레죠? 설레니까 좀 자산성이겠죠. 그래서 매입한 것 중에 운송 중인 상품 또는 원재료를 말해요.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품을 얘로 이름을 쓰겠다. 미착품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라는 건데, 미착품은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 미착품을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내가 구매자다. 그리고 원재료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물건을 구매했어. 그래서 운송 중에 있어. 얘 누구 것으로 할 것이냐? 무조건 구매자의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무슨 조건? 자, 내가 물건을 구매했어. 구매하면서 동시에 이 물건과 관련된 운송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어. 구매자한테 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구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구매와 동시에 운송에 대한 책임 자체도 구매자에게 넘어왔다 라고 하면, 이 운송 중인 물품은 구매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야 그거 너한테 도착할 때까지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책임감 있는 판매자죠. 어찌됐건 네가 이 물건 받을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 물건에 대한 운송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렇다면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판매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은 구매자가 받기 전까지는 운송 중인 경우에는 누구 거다? 판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누구에게 운송 중의 책임이, 이 물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구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볼지 판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볼지 달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험 문제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물건은 판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OX. X겠죠. 구매자가 이 물건에 대해 운송 중의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아니라 구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얼마로 알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기본적으로 매입 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기까지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 사용하기까지. 그렇다면 내가 구매해서 얘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시작한 후에 뭐 수선비라든지 이 상품을 고치는 데 발생된 비용은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즉 사용하기까지 발생된 원가는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로 다 보겠다라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매입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100원 당연히 들어가겠고, 운반비, 운임, 관련된 세금, 제세, 공과금 취득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 더해주고, 여기까지는 더해준 개념이시고, 이 중에 차감되는 계정도 있다. 뭐냐? 매입 할인 및 애누리, 리베이트,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 관세 및 제세. 자, 얘네들은 뭐냐? 그럼 매입 할인 및 애누리는 뭐고, 리베이트는 뭐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세, 공과금은 뭐냐? 한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매입 환출부터 보실게요. 매입 환출이란 앞에 내용은 없으세요. 그렇다면 뭐냐? 차감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 왜냐? 매입 환출은 내가 물건을 구매했어.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파손됐거나 뭐 이래저래 해서 나 이거 반품할 거야.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물건이 마음에 안 드니 나 이거 반품할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매입 환출은 우리의 재고 자산이 아니겠지. 왜? 다시 돌려보냈으니까. 해서 얘는 뭐라 언급할 게 없고, 매입 애누리는 뭐냐? 매입 애누리는 내가 물건 홈쇼핑에서 샀어. 근데 약간의 하자가 있네. 하자가 있거나 조금의 파손이 있지만 나 이거 쓰는데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너 물건에 좀 이상이 있으니까 좀 깎아줘. 구매한 물건에 하자나 일부 파손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만 나 이거 참고 쓸 거야. 대신 조금만 깎아줘. 이런 경우 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줘야겠지. 내가 100원짜리 샀는데 물건이 좀 별로야. 물건 파손 났어. 하자 났어. 해서 판매자한테 야 이거 물건 별론데 내가 그냥 쓸게. 대신 10원 깎아줘. 라고 하면 이 물건의 취득가액은 9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뭐냐? 내가 물건을 샀는데 처음에 내가 다음 달 10일까지 물건값 줄게 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물건을 산 거야. 그런데 내가 돈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야 이거 돈 나 내일 줄게. 빨리 좀 너한테 줄게. 갚을게. 대신 나 조금만 할인해줘. 내가 돈 빨리 주는 대신 이거 조금만 할인해줘. 조기 결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해당 금액에 조기 결제할 경우 100원짜리 샀는데 야 내가 한 달 정도 더 일찍 결제해 주니까 좀 깎아줘. 둘 다 깎는 건 동일해요. 대신 얘는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깎는 거고 얘는 결제를 빨리 해줌으로 인해 깎는다라는 거. 결제 좀 빨리 해주니까 5원 깎아줘. 그러면 이 물건의 값은 95원이 된다라는 거. 되셨죠? 해서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계정은 이 두 개가 있겠죠. 얘는 차감할 필요가 없겠지. 당장 반품되니까 내게 아니니까. 해서 매입 환출이란 매입한 상품이 요구에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되돌려 보내진 것을 말하고, 판매자에게 되돌려진 것, 즉 반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X 반품이라고 써두시고, 매입 애누리란 매입에 있어서 그 물건의 품질 수령 등의 불량, 변질, 파손이 있는 경우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품질 수량 등의 불량, 변질, 파손이 있지만 구매를 하고 그만한 결정을 했으니 금액 좀 할인해 달라, 좀 깎아 달라 라고 하는 거.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을 즉 줄 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해 달라라고 하는 거. 좀 깎아줘. 뒤에 가서 부채 가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세요. 유형자산이랑 이쪽 부분에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는 취득원가를 배웠죠. 자, 해서 취득원가에서 매입 가격에 더할 건 더하고 차감할 건 차감해라. 그럼 이 중에서 문제가 제일 간단히 나오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해서 매입 가격 주고 매입은임 얼마, 제세공과금 얼마, 그리고 매입 할인 얼마 라고 해서 네가 더할 건 더하고 차감할 건 차감해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매입 원가를 구해라 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니 얘 암기해 주셔야겠죠. 차감할 거, 가산할 거 암기. 이 부분은 암기를 꼭 해주시고, 나왔었어요 이것도. 매입 원가 구하는 거 간단한 문제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를 해야겠고, 이제는 우리가 수량을 결정할 방법을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가격 결정했으니까 수량 결정 어떻게 할 거냐. 자,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실지재고조사법과 뒤에 보시면 계속기록법. 우리 책 26페이지 하고 있어요. 우리 책 26페이지 계속기록법. 그럼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지재고조사법은 우리가 연말에 우리 창고에 가서 우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들 개수 하나하나 파악해 보는 거야. 노가다처럼 연말에 가서 우리 창고에 가서 딱 해서 하나하나 몇 개 있나, 재고자산 A라는 상품 몇 개 있나, B라는 제품 몇 개 있나 하나하나 다 세보는 거죠. 계속기록법은 이와 반대로 연말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초에 몇 개 있고 기중에 몇 개 사서 도중에 몇 개 팔고 건건이 있을 때마다 수량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재고와 계속기록법은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즉 적시성에서 차이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계속기록법은 계속적으로 수량 파악이 되죠. 그러면 뭐가 높다? 그렇죠. 계속기록법은 적시성이 높겠지. 반면에 실질재고는 기말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니 적시성이 낮겠죠. 하지만 실질재고는 우리가 연말에 가서 창고에 있는 거를 실제로 세보니까 어때? 그렇죠. 신뢰성은 높겠지. 우리가 직접 세보는 거니까. 그런데 반면에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기록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재고조사법보다는 신뢰성이 낮겠다라는 거. 이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구이니 좀 기억해 주시고,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즉 적시성에 대한 관계,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자, 해서 실질재고조사법은 결산일에, 즉 회계연도 말에 창고에 있는 실질재고를 조사하여 기말 재고를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얘의 이슈는 뭐냐? 얘의 목적은 뭐냐면 단기 판매 수량을 한번 유추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에 얼마 있는지는 파악이 됐겠죠. 그리고 기중에 얼마 샀는지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 회계상 용어로 판매 가능 상품이라 해요.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수량, 판매 가능 수량이라 해요. 회계 용어로. 그럼 판매 가능한 수량을 파악을 됐으니 여기서 기말에 가서 창고에 있는 기말 수량 체크하면 우리가 기초에 10개 있었고 기중에 사온 거 20개다. 그런데 기말에 창고에 가서 재고를 세보니 5개만 남아있다. 그럼 우리 기중에 판매한 건 얼마다? 30에서 5 빼면 25개구나. 25개 팔렸을 거구나.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얘를 알아내기 위해 기말 재고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기중에 몇 개가 판매됐는지, 목적 자체가. 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판매되었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 판매된 걸로 예상하겠구나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목적 뭐다? 단기 판매 수량을 알기 위해. 이와 반면에 계속기록법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뭐다? 기말 재고 수량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초에 10개 있고 단기 매입 20개 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초에 10개, 단기 매입한 게 20개, 그리고 중간에 판매한 게 25개다.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30개에서 판매한 거 25개니까 기말 재고 5개 있겠구나. 기말 재고를 유추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은 그래서 판매 수량을 유추하는 게 아니라 기말 재고 수량을 유추해 보겠다라는 목적 자체예요. 그러니 기준대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신뢰성은 높겠죠. 신뢰성이 적겠죠. 연말에 가면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대신 적시성은 높겠죠. 그때그때 개수 파악이 되니까 적시성은 높겠다라는 거 같이 설명드렸고, 해서 책 내용 보시면 우리 책 26페이지 계속기록법은 단기에 실제로 판매되는 수량과 매입된 수량, 판매 수량과 매입된 수량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 실질이 아니라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 그러니 실질과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신뢰성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장부에 기록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해서, 일반적으로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같이 병행한다. 왜? 장부와 실질을 같이 비교해야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겠죠. 얘가 수량 파악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질과 장부를 비교를 해야겠죠. 해서 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라는 거. 되셨죠? 여기까지. 자, 다음 재고 감모량은 뭐냐 해서 실질과 계속기록법을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난다. 이것이 감모라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상 기말 재고와 우리 창고에 가서 직접 판단한 재고 수량과의 차액이 발생이 된다. 그럼 이거보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재고가 중간에 어디가 샜구나. 감모가 일어났구나. 실질과 장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재고 감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모는 모두 정상적일까? 우리 창고에 물건이 있었는데 일부가 없어진 거야. 그럼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된 걸 내가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이유라면 얘는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정상적이지 않다면 얘는 별도의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재고 자산은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발생된다. 얘를 재고 감모라고 하고,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지만 같은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용이지만 정상적이면 얘 좀 대우를 해주고,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얘 좀 급이 떨어지니까 다른 비용이지만 좀 적급으로 구분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맥주집에 가면 생맥주 파는 호프집이 있죠. 그러면 맥주를 따르다 보면 500짜리 따르다 보면 이 수도꼭지, 이 컵이에요. 이거 맥주잔. 여기에 따르다 보면 마지막에 따르고 여기 쫄쫄쫄 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맥주 500짜리 팔 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잖아. 얘 따르다 보면 쫄쫄쫄 몇 개 흐르고 해서 얘 없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죠.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쫄쫄쫄 흘러서 판매 없어진 부분이 50이다라고 하면 이 50만큼은 얘도 같이 판매된 걸로 보자 해서 판매 원가에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나중에 배우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뭐다? 매출 총이익이다. 우리 회사가 핸드폰 하나 파는데 500원 받아. 근데 얘 만드는데 450원 받았어. 그러면 우리 회사의 매출로 순수 핸드폰을 판매해서 발생된 총이익은 50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매출 총이익 50인데 이제 이 핸드폰을 만들었으니 판매해야 되잖아. 광고도 하고 뭐 전단지도 뿌리고,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통틀어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해요. 판관비가 20이 들었다라고 하면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가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들어간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이라 해요. 영업이익 그러면 30. 이 물건을 팔고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은 500짜리 팔아서 30 남는다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만 발생이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 팔면서 돈 빌릴 수도 있고 기타 이 영업 외에 목적으로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 걔가 바로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차감하면 이로써 우리 회사의 순수하게 이 물건을 팔므로 인해 나타난 당기 순이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차감하고 해당 금액이 당기 순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렇게 물건 팔면서 쫄쫄쫄 흐른 부분 물건 팔면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손실, 재고, 감모는 우리 이 매출 원가에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물건 파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발생된 거니까.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맥주 따르는데 우리 종업원이 날도 더우니까 몰래 홀짝홀짝 마셨네.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몰래 홀짝홀짝 마셨어. 그럼 이거 정상적인 거야? 아니겠죠. 비정상인 거죠. 하지만 재고는 손실이 발생됐으니 얘도 우리 비용으로는 처리를 해줘야겠다. 다만 정상적인 거 아니니까 매출 원가에 반영하지 말고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라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도 비용이긴 하나 정상적인 매출 원가로 보는 것이고 비정상 홀짝홀짝 마신 것은 비정상이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얘는 좀 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감성적으로 매출 원가는 비용 중에 고급 이름이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용이지만 좀 저급 비용이야 라고 분류를 다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비용이지만 하나는 정상적인 매출 원가로 비정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영업이익 아래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야 이 영업이익이 실제와 비슷하게 나오겠죠. 직원이 마셔버린 맥주까지 매출원가에 넣어버린다면 이 매출원가 정상 맞는 건가요? 아니겠죠. 얘는 영업 외적으로 손실이 난 거니까 영업의 손실로 별도로 구분을 해줘야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물건 팔아서 영업이익은 낮지만 직원이 홀짝홀짝 마신 게 커서 단기순이익이 좀 줄어들었구나, 적어졌구나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을 다음 시간부터 더 숫자로 알아보고 재고자산의 기말재고는 원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은 어떻게 파괴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오늘 배운 것까지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숫자와 금액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복습 조금 더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 배우는지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내가 지금 자산의 어느 부분 배우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네, 되셨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